저와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건 27살 때였어요. 저와 친한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를 비롯해 제가 모르는 친구 2명까지 해 함께 저희 집 근처에서 술 한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하루가 고단했던 터라 저도 그 자리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은 몇 마디 나누지 못했지만 호감이 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딱히 없는데 호감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에겐 남자친구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니 저는 그 정도 호감만 가진 채 만남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번호 저장을 하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결국 연락을 주고받은 지 한 달 만에 연인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당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는 중소기업에 다녔기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챙겨주는 건 제가 더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도 다정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기기도 했지만 힘든 남자친구를 위해 돈 쓰는 것은 제 몫이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고가의 선물이나 큰 돈을 빌려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데이트를 할 땐 비용을 제가 좀 더 내고 혼자 원룸에서 죽어라 공부를 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채워놓고 오곤 했어요. 즉, 뒷바라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투정 같은 걸 부린 적도 없어요. 우리는 왜 남들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냐, 우리는 왜 여름 휴가도 못 가냐 등 이런 식의 투정이요. 애초에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했었고 그런 남자를 제가 선택했고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제 욕심껏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마음만큼 저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힘들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고요. 그냥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저의 연애를 시작할 만큼 저를 좋아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로 했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괜한 투정으로 아이들의 길을 빼놓지 않고 때 되면 냉장고까지 채워주고 아낌없는 응원까지 해주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볼 때면 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들이 혜민이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요즘에 우리 혜민이 같은 애가 어디 있어? 아들이 여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니까. 이대로 쭉 예쁘게 연애하다가 우리 아들 합격만 하고 나면 바로 결혼해. 우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할 거니까. 제 덕이 아니라 원래도 워낙 열심히 했는걸요. 그리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예쁘게 잘 만날게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그래, 네 말대로 예쁘게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무사히 해. 알겠지? 이땐 이 말이 너무나도 큰 칭찬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지나고 보니 호구 제대로 잡았다는 말을 잘 포장한 말이었더라고요. 그땐 제가 몰랐던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지낸 세월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때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이번엔 꼭 붙어서 자기한테 멋지게 청혼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어쨌든 미안해. 시험이 쉬웠으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하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을 맡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다 각오했던 일이었으니까. 나야말로 나랑 만난다고 공부에 방해가 된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미안한걸? 그런 말이 어딨어.
나 자기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어. 우리 엄마 말처럼 자기 같은 여자가 어디 있냐? 나 바쁘고 피곤하다고 나한테 투정 한 번 부린 적도 없었잖아. 자기도 분명 섭섭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알아주는 거야? 감동인데? 난 내 마음 다 헤아려주는 자기 마음이면 충분하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공부만 생각해. 난 정말 괜찮아. 내가 진짜 복이 많다. 어떻게 공부하는 놈이 이런 완벽한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절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이렇듯 저희는 서로를 잘 이해해주며 힘든 상황을 잘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오던 무렵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할 거야. 떨어지면 그만둘 거란 뜻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어 보일 때도 많았지만 절대 포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남자친구였기에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도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겠어.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고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땐 그만둬. 단 그런 순간이 와도 이때까지 한 노력들이 시간 낭비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자. 알겠지? 제 말에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정말 위안이 돼. 이때까지 버텼던 것도 다 자기 덕이야. 정말 고마워. 이번 시험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가지고 올게. 그렇게 남자친구의 눈물의 다짐 속에 시험날은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시험 전날부터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었기에 그날도 저는 애태우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늦어도 시험이 끝나고 3시간 안에는 연락을 주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오가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도전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고 마지막 도전에서 떨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채점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고 가채점의 정확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경험했었으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저는 연차까지 쓰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면서요.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앞에 다다랐을 때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짐가방을 들고 나오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요. 여전히 저는 전화를 걸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싶더니 제 전화임을 확인하고 인상을 팍 쓰며 다시 넣어버리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즉시 달려가 남자친구 앞에 섰어요.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화가 나더라고요. 제 전화를 무시하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 섭섭함까지 몰려오고 있었죠. 제 언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전화를 무시하는 건데?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이나 알아? 미안하다 생각할 것이 많았다.
이런 말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변명 정도는 할 거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군요. 나 시험 또 떨어졌어. 말했던 대로 이제 포기할 거고 그래서 짐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야. 이제 월세 그만 버리고 본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헤어지자. 연락이 되지 않을 때부터 시험에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니요? 이별이라니요? 그건 제 예상엔 전혀 없었던 터라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거기에다 더 기막힌 건 남자친구의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생각에 끝났고 이별을 고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미건조하더라고요. 사려고 했던 물건을 이젠 필요 없어졌다고 내려놓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기도 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니? 설마 시험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난 괜찮다고. 그냥 한 말 아니고 진심으로 한 말이라는 거 잘 알잖아. 내가 괜찮지 않아서 그래. 이제 지쳤어. 내 상황도 이런 상황에서 하는 연애도 무엇보다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이 점점 싫어진다고.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는 거 나도 지쳤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너한테 그만 미안해지고 싶어. 지치는 것도 이해하고 자기 마음도 이해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지. 내가 싫어진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헤어지자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너 싫어진 걸로 치자. 아니, 나 이제 너 싫어졌어. 됐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우리 그만해. 나 더 비참해지기 싫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아니야. 아니다. 이런 말로 또 네 발목 잡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너 싫어졌단 말만 기억하고 헤어져 줘.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남자친구는 제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가버렸고 뒤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더군요. 이렇게 일방적인 이별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었기에 이대로 이별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저에게 짐이 아니었기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알려준다면 이별하는 일 없이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휴대전화를 집었습니다. 그리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저를 차단이라도 한 것인지 아예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눈물이 흐르며 슬슬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연애만 3년을 했는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라니 더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용기가 생겼고 곧장 남자친구의 본가로 향했어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주택이었는데 제가 도착을 하니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대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다 들려왔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죠. 아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잔치까지 하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고마워. 갑자기 초대했는데 이렇게들 와주고들 말이야.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동네 잔치라도 열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급하게 불렀으니까 다들 많이 먹어. 네, 남자친구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합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요. 처음엔 이 거짓말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 예비 시모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아주 배 터지게 먹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어쨌든 축하해. 아들 고생한다고 걱정 많이 하더니 이제 원하던 공무원도 되고 결혼만 하면 되겠네.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었지? 이제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하는 거야? 그게 언제적인데 헤어진 지 오래됐지. 우리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진작 헤어졌어. 그래서 말인데 주변에 참한 여자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같은 공무원도 좋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도 좋고 말이야. 시험 일주일 전에도 저를 만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혜민이 덕인 거 알지?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이지만 혜민이도 힘내. 이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던 예비 시모였는데 동네 사람들에겐 이미 저는 먼 과거의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감이 오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바뀌어도 너무 확 바뀌었고 시험에 붙고 난 후 단물이 제대로 빠져버린 저는 그냥 버려진 것뿐이라고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심정이었습니다. 처참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저는 이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대문을 주먹으로 있는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오라고 고함을 치면서요. 제가 일으킨 소란에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헤어지자는 말뜻을 몰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는 뜻이잖아. 이제 그만하자는데 도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데? 왜? 지금 왜라는 말이 나와? 너 합격했으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합격하고 나니까 내가 싫어졌니? 막상 공무원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 자신이 너무 아까웠어? 괜히 찾아와서는 별말을 다 들었네. 그래! 나 막상 공무원 되고 나니까 너랑 계속 만나야 하나 싶더라. 네가 당장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것도 싫었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합격했다. 합격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고! 왜 거짓말을 해? 내가 합격했다고 하면 네가 순순히 물러났겠어? 떨어졌다고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여기까지 찾아온 네가? 내가 합격했다고 했으면 더 구질구질하게 잡았었겠지. 배신이네 뭐네 하면서. 아니? 네가 지금처럼 합격했는데 합격하고 보니까 너 스스로가 너무 아까워서 날 버린다고 솔직하게 말했었으면 욕은 했을지언정 매달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고함을 다시 질렀고 남자친구는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솔직하게 다시 말할게.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야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며 묘한 미소를 보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제 손바닥에 3년의 제 시간과 배신감을 한껏 담아 그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양쪽 다 말이에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것인지 저에게 2대를 맞고도 남자친구는 화를 내진 않더라고요. 그 대신 양보를 한 번씩 쓸어내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이만 가. 네 덕에 온 동네 공무원 합격하고 여자친구 버렸다는 소문도 다 났고 양쪽 뺨도 한 대씩 맞았고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누가 됐대? 지금 내가 느끼는 배신감, 처참함에 비하면 지금 네가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내가 더러워서 이쯤하고 물러가는 거야. 앞으로 잘 살란 말은 예의상으로도 못하겠다. 부디 인생의 쓴맛만 다 느끼면서 살아. 저는 뒤를 돌아봤고 어느새 집 밖으로 나온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헤어진 게 아니라 합격했다고 여자를 버린 거라는 거지? 그렇다잖아. 어머나, 이 집 아들 그렇게 안 봤는데 몹쓸 인간이었네. 공무원만 되면 뭐래? 사람이 돼야지. 뒷바라지 탄 조강지처 버린 거랑 뭐가 달라? 다를 바가 없지. 아들도 아들이지만 엄마도 대단하다.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아들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다른 여자 소개해달라고 말은 또 어떻고. 이렇듯 축하한다고 입을 모으던 사람들은 어느새 두 사람을 욕하기에 바빴고, 그런 상황에 더 화가 난 전 예비 시모는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죠. 저 미친 것이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남의 귀한 아들 얼굴에 손을 댄다는 게 말이나 돼? 너 이리 와! 이리 와서 나한테 똑같이 당하고 가란 말이야! 성질 같아선 그대로 그 아줌마에게 돌진해 한바탕 쏟아부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그따위이니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외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봤자 뭐하겠어요? 저는 이미 이별했고 이별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는데요. 더는 에너지 낭비도 하고 싶지 않았고 모든 말을 무시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지난 3년 동안 뭘 했나 싶더라고요. 촌연애도 아니었고 그랬기에 이별도 했었지만 이런 식의 이별은 처음이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연인과 헤어졌다는 그런 슬픈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아깝고 그 사람을 믿고 그 곁을 지고지순하게 지켰던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복수?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정식으로 결혼식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기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저 말뿐인 결혼 약속이었으니까요. 그저 혼자 요기는 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출퇴근을 제외하면 거의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와서 멍하니 앉아 눈만 끔뻑이고 있는데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생기가 하나도 없는 표정에 아무렇게나 질끈묶은 머리, 그리고 제 우중충한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어두운 옷.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동시에 내가 왜 그딴 인간과 이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는 저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지 말자고 더 힘차게, 더 행복하게 지내자는 생각을 했죠. 때마침 부모님께서 찾아오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가 우리 딸 상황이란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건 알아. 그만 힘들어해라.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말은 하지 않을게. 그런 상처만 되는 말 대신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얼마든지 힘들어하고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너무 이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말이야. 우리 딸 그렇게 해줄 거지? 더 망가지지 않고 웃으면서 엄마 아빠 예쁜 딸로 돌아올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는데 더는 그딴 인간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까지 이별 때문에 부모님까지 무너지는 꼴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에 노력했습니다. 그 인간과의 연애와 이별을 통째로 덜어내고 묻어버리곤 예전처럼 친구도 만나고 제 행복을 추구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겐 참 많은 일들과 큰 변화들이 생겼죠. 우선 회사에서 진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진급이었는데 열심히 준비해 결국은 이뤄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 6개월 만에 청혼을 받아 결혼 준비 중이에요. 연애만 6개월로 조금 짧았다 뿐이지 알고 지낸 것은 10년이 훨씬 넘은 인연인데요. 저와는 오래된 친구였던 남자 사람 친구였죠. 알고 지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친구가 예비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 늘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준 묵직함 때문이었어요. 마치고 나랑 밥 먹어.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피곤해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밥만 먹고 들어가. 오늘은 진짜 피곤한데. 진짜 피곤하니까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잔말 말고 기다려.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듯 늘 제 끼니를 챙겨주었고 주말이면 늘 연락에 먼저 와 저를 불러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늘 제 가까이에 맴돌던 예비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이제 친구 말고 다른 거 하자. 예를 들면 연인 사이 같은 거. 여기서 말하는 연인 사이는 가볍게 사귀다 헤어지자 그런 뜻 아닌 건 알지? 우리가 만나게 되면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야. 친구로 지낸 10년 세월이 한 방에 무너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널 잃을까 봐 겁도 나서 고민 많이 했는데 또 딴 놈한테 가서 상처받고 우는 꼴 보기 싫어서 내 곁에 둬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고민하고 답해줘. 오래 봐온 만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저도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의 상처가 있었으니 더 겁이 나기도 했고 예비 남편의 말처럼 오래된 친구 사이가 한 번에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이 더는 제 곁에 없다는 상상을 하니 그 모습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스며들었다고들 하죠? 저도 예비 남편에게 스며들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예비 남편의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짧은 연애 이후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일 때도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혼할 상대가 되니 더욱더 좋은 남자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아 눈만 마주쳐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 정도였으니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예비 남편과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웨딩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왜 안 받아? 지금 받아도 되잖아. 그냥 받아. 급한 전화면 어쩌려고. 아니야, 급한 전화. 아니, 상대방은 급한 마음이 맞는데 나는 받으면 곤란한 전화야. 쓰레기 같은 놈.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가 오나 몰라. 쓰레기 같은 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그런 말 잘 안 하잖아. 그냥 일에 관련된 사람인데 이런 말 하지 않는 내가 쓰레기 같은 놈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나아. 괜히 좋은 날 기분 망치고 싶지도 않고. 저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예비 남편의 입에서 쓰레기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 놀랍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대화 주제를 바꿨고 때마침 화장이 끝나고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여러 옷을 갈아입으며 커플 촬영이 마무리되었고 이어서 제 단독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예비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열심히 웃던 그때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워낙 다급하게 달려들어왔던 터라 시선이 가기도 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어 더 시선이 갔습니다. 다급하게 달려들어온 낯익은 그 남자는 바로 전 남자친구더라고요. 하필 웨딩 촬영 날에 그 인간을 보게 된 것도 기가 막혔지만 더 기가 막혔던 건 전 남자친구가 예비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대화라기보단 전 남자친구가 예비 남편에게 구걸에 가까운 부탁을 하고 있었죠. 제발 부탁 좀 할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요? 저 3년 만에 겨우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 됐어요. 이렇게 잘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게 누가 그딴 짓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저 웨딩 촬영하는 거 안 보여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저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저도 급하다고요. 들어보니까 그쪽 산에서 조사서만 유하게 작성해주면 다 해결된다고 하던데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추행이 아니라 짝사랑 정도로 수정하고 과다 민원이 아니라 민원인한테 문제가 많았다 정도로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유한기 아니라 아예 소설을 쓰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작성할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듯 하더라고요. 같은 부서에는 여직원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괴롭혔을 뿐더러 불친절하고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민원이 너무 많아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필 그 감사원이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거죠. 참으로 사람 인연이란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래된 친구 사이였던 저희가 결혼을 하는 것도 하필 제 예비 남편이 전 남자친구를 조사하러 나간 감사원자라는 것까지. 저는 이 기막힌 상황에 촬영을 멈추고 멀리서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전 남자친구의 부탁을 거절했고 전 남자친구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듯 끝까지 구질구질하게도 매달리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3년 넘게 고생했었던 공무원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리면 집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성추행 이런 걸로 잘렸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좀 봐주세요. 전 남자친구는 예비 신랑의 팔을 붙들고 애원했고 예비 신랑은 그 손을 곧바로 뿌리치며 대답했어요. 성추행이라는 창피한 짓이란 걸 아는 사람이 그딴 짓을 했습니까? 그쪽은 가해자라서 잘리고 벌 받으면 끝이지 당한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짓거리라고요. 하여튼 나는 그런 가해자 봐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애걸복걸하는 전 남자친구를 보는데 참 한결같이 쓰레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어쩌면 하늘이 저에게 내린 기회다 라는 생각이요. 저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고 저를 먼저 발견한 전 남자친구가 놀란 눈을 하더라고요. 이내 제가 예비 남편의 예비 아내라는 걸 전혀 몰랐는지 한껏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너 결혼하냐?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난리 부리더니 헤어진 지 1년 만에 결혼? 왜? 혼전 임신이라도 했냐? 아니, 혼전 임신 아닌데 그냥 연애 결혼하는 거야. 왜? 헤어진 지 1년 만에 결혼하면 안 돼? 그런 법 없잖아. 그런 법은 없긴 한데 내가 좀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결혼한다는데 네가 미안할 건 또 뭐야? 뻔하잖아. 나한테 그렇게 차이고 충격받아서 아무 남자랑 소개받고 그 남자랑 그냥 결혼이나 하는 거 아니야? 어떤 남자를 만나든 날 못 잊을 테니까. 아유,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참 죄 많은 남자야. 예비 남편에겐 그렇게 굽신굽신하던 인간이. 저는 한없이 깔보는 꼴이 참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입가를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지 않고 지어 보이며 저보다 더 화가 나 있는 예비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기야, 얘가 걔잖아. 못 알아봤어? 하하, 네가 그놈이야? 혜민이 배신한 그놈?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익다 싶었는데 내가 왜 이놈을 못 알아본 거지? 예비 남편은 그제야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떠올린 듯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에 전 남자친구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요. 그 표정이 참 무수한 감정에 스쳐가더군요. 그중 가장 크게 보인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한 짓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전 남자친구를 보며 예비 남편은 제 손을 보란 듯이 꽉 잡고 이야기하더군요. 처음부터 봐줄 생각도 없었지만 이젠 죽어도 봐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시간 낭비 그만하고 가세요. 그쪽에 혜민이한테 한 짓거리만 떠올리면 한 대 패버리고 싶으니까. 예비 남편은 더욱더 단호해졌고 전 남자친구는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말이에요. 제가 혜민이한테 이렇게 빌게요. 내가 다 잘못했고 인간 쓰레기였어. 화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얼마든지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제 와서 공무원 못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받아. 그게 과거에 저지른 일이든 현재에 저지른 짓거리든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이란 걸 하고 살란 말이야.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꼭 사람 인생 벼랑 끝까지 몰고 가야겠냐고요? 그러는 너는 3년을 뒷바라지한 사람을 그렇게 버려야 했어? 네가 한 집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하겠네. 우리 촬영 다시 해야 하니까 가. 여기서 더 소란 부리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얼른 가란 말이야. 예비 남편의 진심 어린 경고에 겁을 잔뜩 먹은 전 남자친구는 도망치듯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떠난 뒤 저는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무사히 촬영을 마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예상치 못한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감정 낭비를 하기도 했고 촬영이 워낙 고단했던 터라 눈이 절로 감기더라고요. 얼른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고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보아하니 누군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전 남자친구였어요. 예비 남편이 도저히 설득되지 않으니 저를 이용해서 예비 남편을 설득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혜민아, 나 좀 살려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는 잘 알잖아.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 다 진짜로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이대로 잘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네 예비 신랑 좀 설득해줘. 어? 내가 왜? 너 지금 무언가를 아주 크게 착각하나 본데 우리 남들이 다 하는 이별처럼 반듯하게 이별한 거 아니야. 네가 그 잘난 공무원 됐다고 나 버렸고 난 그 통보 받아들인 피해자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해달라고? 설득? 내가 그걸 해줄 것 같아?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거. 내가 너한테 큰 잘못했다는 거. 그런데 나도 오죽했으면 너한테까지 찾아왔겠어? 그러니까 날 너무 미워하지만 말고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어? 너 착한 애잖아. 천사 같은 애잖아. 착해? 천사야? 그건 내가 널 사랑할 때나 가능한 거고 지금은 네 부탁을 내가 들어주면 그건 천사가 아니라 병신 호구인 거지. 참고로 난 호구될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마.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전 남자친구를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렸고 전 남자친구는 동네가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강도로 봐선 쉽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았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요. 짐을 빠르게 챙긴 저는 다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역시나 전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저는 그냥 그 앞을 지나쳤어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제 뒤를 무섭게 쫓아와 제 팔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리곤 비굴한 표정 대신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부탁했잖아. 그까지 부탁 좀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이 시간에 어딜 가는데 내가 네 집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울고 있는데 날 무시하고 짐까지 싸서 어딜 가냔 말이야. 네가 부탁하면 내가 꼭 들어줘야 해? 네가 울면 내가 달래줘야 하냐고. 아까도 말했지. 우린 끝난 사이라고. 그러니까 추태 좀 그만 부리고 가. 성추행 말고 다른 죄까지 얹고 싶지 않으면 이 손 놓고 가라고. 어차피 네가 설득 안 해주면 내 인생은 가망 없어. 이왕 끝낸 인생 너한테 한 풀이나 제대로 하지 뭐. 쓰레기가 쓰레기 짓거리하고 다녔다 싶었더니 이제 보니 예전보다 더 상종 못할 쓰레기가 됐구나.
야,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겁주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그리고 화풀이? 네가 뭔데 나한테 화풀이를 해? 네가 그럴 입장이나 된다고 생각해? 분명 겁이 나야 할 상황인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겁 따위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 남자친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응했고, 전 남자친구도 이런 제 반응에 약간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고, 전 남자친구가 다시 제 팔을 잡으려던 그 순간 제 뒤에서 팔 하나가 나타나 저를 안아버렸습니다. 그 팔의 주인공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너 이 자식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아무래도 불안해서 와봤더니 네가 진짜 인생 제대로 끝내고 싶구나. 예비 남편은 금방이라도 전 남자친구에게 주먹이라도 날려버릴 듯 주먹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주먹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비 남편이 섣불리 그런 짓을 했다가는 전 남자친구가 그것을 빌미로 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제 우려를 예비 남편도 잘 안다는 듯 저에게 눈을 깜빡이며 괜찮다는 뜻을 전하더군요. 그리고는 전 남자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경고 끝났고 처벌만 남았으니 그렇게 알아. 내가 내 이름 걸고 앞으로 네 인생이 괴롭게 만들어줄 테니까. 예비 남편의 마지막 발언에 겁을 제대로 먹은 전 남자친구는 저를 애처롭게도 보더라고요. 저는 그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1년 전 제가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소용없어. 나도 내 예비 신랑이랑 같은 생각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찾아와도 난 이제 여기 없을 거야. 너도 지금 보고 있다시피 내 수준에 딱 맞는 멋진 남자 집에서 오늘부터 같이 살 거거든.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주라. 저희는 돌아섰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안 사실인데 전 남자친구는 저희가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어 주민신고로 경찰서까지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진정시키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심하게 벌여 제압까지 당해 끌려갔다고요. 그 후 그렇지 않아도 감사 결과가 워낙 좋지 않아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처지였는데 전 여자친구인 저를 찾아와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 위협을 가한 것, 소란을 피우다 경찰서까지 끌려간 것이 모조리 다 밝혀지며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당연히 혼신의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요. 참으로 즐겼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미 끝나도 진작 끝난 악연인데 1년이나 지난 뒤에 다시 이어져 복수까지 통쾌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말고도 저에게 큰 아픔을 줬던 전 예비 시모까지 제 앞에 데려다 주었으니 말입니다.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온 전 예비 시모는 양심도 없이 아들이 잘린 모든 것을 제 탓을 하며 난동을 피워대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신세를 결국엔 망쳐놓는구나. 결국 네가 우리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야 말았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요. 아줌마 아들이 잘린 건 아줌마 아들이 같이 일하는 여직원 성추행에서 잘린 거라고요. 일도 더럽게 못하는 주제에 헛짓거리나 하는데 그런 직원 누가 데리고 있겠어요? 그런 인간한테 나랏밥 먹게 해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실수였다고 하잖아. 실수.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쳤을지 누가 알아. 아니, 설사 우리 아들이 다 잘못했다고 해도 예정이 있는데 네가 말 한마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까지 말 좀 해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우리 아들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예정 같은 소리를 하네. 아줌마 치매세요? 나한테서 정이라는 걸 찾게? 내가 그 인간이나 아줌마한테 남은 정은 없을 뿐더러 남아있는 감정도 증오밖에 없으니까 더는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가세요. 아들처럼 경찰서 구경하기 전에. 뭐? 경찰서? 그래? 어디 한번 나도 보내봐라.
나도 우리 아들처럼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해보란 말이야. 전 예비시모는 바라 그랬고 저는 전 예비시모의 바람대로 경찰을 불러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고 버티다 전 예비시모는 물론이고 전 남자친구까지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와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곤 합의로 끝을 맺었죠. 그 후 전 남자친구는 좋은 여자는커녕 아예 여자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전 예비시모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아무리 설득하고 응원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전 예비시모가 다 크다 못해 장가를 가고도 남을 30대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산다고요. 그 후 그들과의 연은 완전히 끊어졌고 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느새 2년차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있어 오래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를 저보다 더 잘 아는 연인이자 제가 평생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를 아끼는 마음에 눈빛에서 다 느껴지고 행동에서도 다 보여 사랑받는 여자로 잘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축하받고 싶은 일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쌍둥이를요. 집안에 쌍둥이가 없기도 하고 자연 임신이라 쌍둥이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초음파를 보는 날 아기 집이 2개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행복도 2배이기도 했고요. 행복한 만큼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만큼 벅차기도 한 시간을 보내는 요즘인데요. 이제 고온 6개월이라 몸도 많이 무거워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어찌나 저를 위해주고 도와주는지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란 용기가 생겨나는 거 있죠? 무겁던 몸도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쌍둥이 엄마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제 바람은 무사히 출산을 하고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게 될 쌍둥이를 잘 키우는 것이에요. 남편과 지금처럼 알콩달콩 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길고 길어 빛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을 때 저에게 큰 빛이 되었던 남편처럼 제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낸 누군가에게는 작은 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